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국무원 통신공학에 대해서 같이 1년 동안 알아보게 될 김성규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2026년도 우리 국무원 이 통신공학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신공학은 그 역사가 아주 길진 않아요. 약 한 100년 정도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무원에서는 통신공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국무원에서도 다른 과목, 우리 공무원, 뭐 기타 공공기관들, 뭐 이런 기관에 비해서 우리 통신공학은 아주 전통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공학은 최초에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네. 우리 통신공학은 최초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기차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기차가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KTX도 있고, SRT, 뭐 최근에 GTX도 나와 있고요. 저도 뭐 GTX, KTX를 자주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국에 기차가 있었어요. 그 기차에서 기차가 이렇게 철길을 달리겠죠. 그러면 기찻끼리도 이렇게 통신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기차로 무엇인가 통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통신의 최초의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800년대에 통신이 최초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통신이 갑자기 어떻게 발전됐을까요? 네, 이거는 뭐 통신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전쟁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 당시 끝나고 뭐가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 한번 볼까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군끼리 소통을 해야 되겠죠. 저 앞에 전방 뭐 200m 앞에 적군이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죠? 아군끼리 가까이 있으면 들리겠지만 안 들리겠죠. 그래서 통신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시절에 저는 탱크를 몰았어요. 실제 이제 탱크 K1 전차 이 탱크를 몰았는데 그 탱크 속에서도 통신 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각자 탱크끼리도 통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지랑도 통신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이라는 기술이 이 군대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약적으로 이 통신이라는 기술은 아주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네, 우리 국무원에서도 우리 전기통신직 같은 경우는 이 군대 요소에 그런 통신 기술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우리 포병에서도 또 기갑에서도 뭐 심지어 보병에서도 이 통신대대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쟁 중에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사실은 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신 기술이 아주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떤 거죠? 통신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우리 예전의 컴퓨터는요, 통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적으로 뭐 워드 프로세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통신이 안 되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가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는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통신 기술이 아주 많이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통신공학 2025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2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8문제, 7, 8문제 정도가 나왔고 통신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은 계산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알아야 될 그런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배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통신은 아주 기초적인 통신에 대한 개론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크게는 유선통신 이렇게 나뉘어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이렇게 또 분류를 하자면 무선에서 전파통신 이렇게 나뉘고요. 또 위성통신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유선통신은 뭘까요? 네, 선이 있다. 있을 유자죠. 선이 있다. 말 그대로 우리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에 저도 뭐 이런 데스크탑 PC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은 노트북이나 뭐 패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유선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왜 사용하고 있죠? 유선 통신을? 네, 얘는 뭐 나중에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다 나올 거예요. 이 유선 통신은 이 통신 방식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네, 물리적인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덜 받죠? 네,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해요. 물리적인 이런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쪽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싶으면 다시 케이블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무선 통신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유선 통신을 사용할까요? 네, 보안 때문입니다. 유선 통신은 이 보안에 조금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선 통신은 아주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내가 우리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내 방으로 갔다가 화장실도 가다가 다 통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무선 통신 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 통신, 또 위성 통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분이 스페이스X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죠. 거기에 또 자회사가 스타링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이 우주,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위성 통신이에요. 네. 우리 군무원에서 이 통신공학은
그 아주 최근의 트렌드인 그런 문제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최근 트렌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기술이라는 거는 아주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기술은 없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의 통신은 당연히 무선 통신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국내만 움직일까요? 해외도 갈 수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통신사들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고민 한번 해봤을까요? 네, 내가 이 한국에서 미국의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미국 사이트도 들어가고 영국 사이트도 들어가고 일본 사이트도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까지 통신을 할까? 한번 고민해본 우리 여러분들 계실까요? 어떻게 이게 통신이 될까요? 내가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검색을 해요. 그러면 구글은 나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봤을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메커니즘이. 네,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지구가 이렇게 있죠. 뭐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여기 있다 보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게 되면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서부가 있을 거고 LA가 있을 거고 여기 동부 뉴욕이 있겠죠. 그러면 통신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이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을 여기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가 이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육상에는 육상 케이블들이 들어가고 바닷속에는 대양이 좀 다르죠. 뭐 태평양, 여기 이제 인도양, 뭐 대서양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네트워크, 이 통신이 지금도 되고 있다. 이런 방식이 뭐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통신공학의 하나의 종류죠. 인터넷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속에 이런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은 다른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통신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선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유선 통신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제 소개를 조금 깜빡했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이 컴퓨터 통신, 전기전자 컴퓨터 통신 이쪽에 이제 그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뭐 취업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군무원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올해 붙은 친구들도 있고요. 작년에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제가 이제 많은 소통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직장은 현대그룹에 있었어요. 현대그룹 연구원으로 제가 이 전기전자 통신 쪽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이직을 해서 삼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있었죠. 한 10년 정도 제가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통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KT, SKT, LG, U+, 또 요거는 SK는 SK 브로드밴드라고 SK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망이죠. 전국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다 망을 갖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라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네, 우리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이런 망을 다 구성했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군대,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죠. 군대에서도 군대 전용 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안망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군대에서도 이런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철도. 우리 통신이 철도에서부터 나왔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철도청, 지금은 이제 철도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철도공사가 전국에 있는 망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빼놓고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철도가 다니는 곳들이 있죠. KTX, SRT, GTX, 또 각종 지하철들, 뭐 이런 모든 통신, 이 철도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우리나라의 철도망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도로. 이제 도로공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뭐 간선도로가 있고 굉장히 많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도 통신을 해야 돼요. 우리 사고 나면 자동차가 어디 부분에서 사고 났다 영상 곧바로 카메라 돌아가서 그 영상 이렇게 줌인해줘서 보여주고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그 판교에 가시면 국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주 커다란 그 통신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전국에 있는 도로 있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국도 이런 도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어요. 철도 같은 경우는 저기 서울의 9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우리나라 철도가 전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든 철도를 다 보여줘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구원 시절에 그 이 철도망을 제가 설계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철도망 있죠. 철도가 통신하기 위한 이 철도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선 통신망도 설계를 해서 전체 이만한 케이블이 있어요. 우리 이 유선 통신도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 유선 통신도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광통신이라고 해요. 이건 기관망 이렇게 부릅니다. 기관망. 그 다음에 뭐 유선망, 뭐 UTP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이제 통신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통신망, 유선망, 그 다음에 광통신망, 무선망 이런 것들 다 설계해서 전국에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나오는데 그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 토폴로지를 설계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링 형태의 그런 통신망을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 통신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제가 예전에 이 철도 통신망, 그 다음에 요거 도로 통신망, 이게 이제 ITS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ITS망, 이 두 가지 망을 설계를 하고 실제 이제 뭐 이런 케이블 매설 뭐 이런 건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협력 회사들이 다 케이블도 매설하고 실제 통신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고 현장도 가서 실제 통신 기차가
12시 정도에 멈춰요. 그러면 이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시운전이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새벽에 합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실제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이 기차와 통신이 되고 있는지를 다 테스트했어요. 테스터기를 들고 다니면서 실제 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도,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사고가 없이 지금 이 아주 정확하게 뭐 조금씩 뭐 오차가 생기긴 합니다. 뭐 1, 2분 정도 이제 오차가 생기기도 해요.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타니까. 이 문을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타는데 문을 갑자기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의 오차가 발생돼도 사실은 혹시 일본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본 철도 가면 일본 철도는 시간이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철도를 관리하는 관리국이 각각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보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죠. 네,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9호선은 또 민간이고, 또 뭐 저희 김포 골드라인은 또 뭐 현대가 갖고 있고, 우이 신설선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이렇게 관리국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철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국가철도공단, 또 한국철도공사 이런 곳에서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1호선 따로, 2호선 따로, 3호선 따로, 4호선 따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철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승도 잘 시켜주지도 않고요. 시간도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나라 철도가 아주 정확하게 통신이 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네, 우리 군무원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통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쟁을 나갔어요. 물론 현대전에서는 비행기 날아다니고 로켓 쏘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러우 전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도 보병이 핵심 전략이에요. 보병이 가서 그 뒤에 뭐가 오죠? 탱크가 지나가요. 탱크가 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떠서 낙하해서 이제 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전쟁 중에 많은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때 왜 사상자가 많이 날까요? 네, 아군에 의해서 사상자가 많이 난대요. 전쟁이 나면 이게 도대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되죠. 저 밖에서 통신이 안 되면 부스럭거려요. 그러면 내가 무서우니까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매우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군끼리는 통신을 해야겠죠. 100m 앞에 우리 아군입니다.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곳에서도 이 통신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탱크도 탱크끼리 통신을 해야 되고요. 자주포도 자주포끼리 통신을 해야 되고 보병도 보병끼리 통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 우리가 지금 배워볼 통신공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유선통신, 이 유선통신부터 먼저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 유선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통신이 나온 거예요. 유선이 없이 무선이 된다? 안 된다. 유선이 이미 땅속에 바닷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무선통신 기지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통신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플러스 위성통신, 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현재 위성통신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들,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SLA라고 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맺어요. 그때 이게 뭐냐면 내가 공공기관에서 사이트를 딱 클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몇 초 만에 나와야 되냐. 네, 이런 거예요. 네, 우리 국방부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뭐 게시판을 읽고 싶어요. 게시판을 딱 들어가서 글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우리나라 몇 초인지 혹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아실까요? 네, 우리나라 어떤 민족이죠? 굉장히 빠른 민족이죠. 0.6초 만에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통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위성통신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이제 스타링크에서 이 위성통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 무선과 유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통신에서 벗어나서 이 지구에서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전 세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성 통신을 이 아주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 뭐 해저 케이블 깔고 이런 개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이 통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이제 막 시범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시험에서는 이제 아주 신기술, 아주 신기술 이용해서 위성 통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네, 이해되실까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은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 이렇게 두 가지 통신망에 대해서 아주 커다랗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컴퓨터 통신 이쪽을 전공하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A부터 Z까지 아주 자세하게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한 4개월, 3에서 4개월 정도 저희가 그 이론에 대해서 계속 배워볼 거예요. 기초적인 이론, 또 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 한 10여 년 정도 또는 한 최근에 5년 정도 기출문제가 어떤 트렌드로 나왔는지 이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군무원 쪽은 출제위원은 안 하고 있는데 각종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공공기관 쪽에 제가 출제를 또 하고 있어요. 통신도 제가 출제하고 있고 전자도 출제하고 있고 컴퓨터도 제가 출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출제하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또 만들어 놨는데 이 모의고사를 또 이제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런 긴 텀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 7월 달에 대부분 시험을 볼 거예요.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 대부분은 7월 첫째 주에 이제 보는 걸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2026년도에도 7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긴 텀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 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론을 또 핵심적으로 정리를 또 해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서브노트를 이제 가지고 이 이론 책이 이렇게 두껍죠.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내가 매번 들고 다니면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이런 기자 수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갈 때나 또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나 또 뭐 점심을 먹을 때나 저도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고시를 예전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을 때 이렇게 항상 이 노트는 항상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밥 먹을 때도 보고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노트만 보는 거예요. 노트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하철에서 내가 갑자기 책을 꺼내서 보고 노트북을 펼쳐서 또 보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스마트폰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자꾸 보게 되면 다른 거 보게 돼요.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특히 이런 공무원 같은 고시 성격을 공부할 때는 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브노트를 정리를 좀 해라. 그러면 요만한 서브노트에 지금 커다란 우리 아주 두꺼운 책 있죠. 이 아주 두꺼운 책에 모든 것들을 이 서브노트에 다 담을 수 있어요. 키워드만 담는 거예요. 키워드만. 주통기 뭐 이렇게. 키워드만 딱 보면 내가 생각이 다 나요, 이제.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고 모의 문제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이클래스처럼 이런 플랫폼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 온라인이죠. 온라인의 장점은 뭐죠? 내가 모르는 부분만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1장부터 우리 통신도 10장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0장을 동일하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전략이 있습니다. 공부도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시 형태의 그런 시험들은 전략이 있어요. 제가 자격증이 30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안 따고 있는데 학생 때부터 1년에 2개씩 땄어요. 기사도 제가 많이 갖고 있고 기술사도 있고 뭐 각종 아주 많은 자격증들을 제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도 똑같아요. 우리 이 공무원이랑 거의 똑같죠. 압축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 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여라.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요것도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디 이제 밀실 같은 데를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 일주일 또는 뭐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달 들어가요. 그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컴퓨터 못 가지고 들어가요. 스마트폰 못 가지고 들어가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기존에 출제했던 이 기출문제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낸다. 그럼 뭐죠? 우리 전략을 짰을 때 기존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 크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의 트렌드,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10년간 분석을 다 해서 올해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 문제지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 합격이 아주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고시라는 것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내년에 봐야 돼요. 또 떨어지면 내후년이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4년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고 서로 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는
뭐 모든 곳이 다 똑같지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되 밀도 있게 공부해라. 설렁설렁. 아, 오늘은 뭐 다음 달은 이거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이론을 다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봤던 내용 처음에 우리 이론을 4개월 동안 배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4개월 동안 배웠던 것들을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2달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2달이 끝나면 한 달, 한 달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일주일이 끝나면 하루, 하루 만에 다 봐요. 이거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을 봐요. 내가 A부터 Z까지를 다 봐요. 키워드만 보면 되니까 내 머릿속에 다 남아요. 네.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이해와 암기 2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해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암기만 해서는 또 안 된다. 이해와 암기 이 2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시험도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네, 마라톤. 우리 42.19km. 저도 이제 가끔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100m 선수처럼 막 전력 질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2.19를 뛰어야 되는데 2시간을 뛰어야 되는데 2시간이 뭐죠? 선수나 2시간 뛰는 거지 저희 같은 일반인은 3시간만 뛰어도 굉장히 잘 뛰는 거고 4시간 정도 뛰어요 원래. 근데 내가 100m 선수처럼 마라톤을 막 미친 듯이 달려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골이 못해요. 쓰러져요. 전략을 짜야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떤 전략을 짤지. 네. 처음부터 빨리 나갈지 좀 천천히 나가다가 중간 이후로 스퍼트를 할지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 1년에 그런 전략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케줄링. 우리 WBS라는 우리 프로젝트를 할 때 WBS를 만들어요.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WBS를 만드는데 이 WBS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열심히 한다. 물론 좋아요. 이건 그치만 이건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 특히 고시 형태,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전략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는 분야와 재미없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와 잘 못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멍청한 방법이 책을 1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장만 새카매요. 계속 처음부터 보니까. 뒤로 가면 못 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책 같은 걸 보면 순서가 있죠.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봐요.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가 완성이 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유선통신보다 무선이 부족하네. 그러면 유선을 한 번 봤을 때 무선은 3번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네, 이게 이 군무원 핵심 비결이에요. 네,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만 나중엔 더 많이 보면 된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똑같이 내가 아는 거를 계속 봐요.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죠? 그건 한 번만 보면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봐주는 게 중요하죠. 네, 특히 공부는 특히 이런 고시 형태, 자격증 같은 이런 시험들은요, 이 밀도 있게 다 봐야 됩니다. 네, A부터 Z까지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락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미만. 이게 과락이에요. 다 다른 과목들을 다 잘 맞아도 한 과목이 밑바닥을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좀 자신이 없고 내가 재미없는 과목도 과락 이상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봐라. 네, 그게 우리 온라인 교육에서 가능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옛날에 제가 고시할 때만 했었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이제 온라인 교육이 없어서 이게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졌죠. 세상이. 네, 통신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서브노트를 준비해서 같이 봐줘라. 그랬을 때 반복적으로 봐주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자격증이 한 30개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자격증 따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공부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자신 있는 부분만을 더 자꾸 보려고 해요, 사람이.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안 보려고 해요. 힘드니까. 근데 잘못된 방법이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봐야 되는데 내가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네. 처음에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자격증이 이제 정보통신 기사였는데 한 2번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느낀 거예요. 선배들한테 조언도 얻고 그 당시 멘토 선생님도 저도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저도 수강생 입장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랬을 때 이제 다 물어봤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해 봤더니 되게 빨리빨리 붙는 거예요. 첫 번째를 붙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론 공부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 군무원도 여러 가지 과목 보죠. 국어도 봐야 되고 우리 한국사도 봐야 되고 전자공학도 봐야 되고 통신공학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총포 이쪽을 또 가게 되면 총포도 봐야 되고 기계 쪽을 또 하게 되면 기계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각각의 그런 학문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공부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 메커니즘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안 좋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하다. 이거 진짜 무식해요. 그리고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무원에서도 우리 군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군대도 전략과 전술이 있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가나요? 그냥 무조건 총 들고 싸우나요? 그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있죠. 우리나라도 다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략을 다 짜죠.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병, 그 다음에 포병, 기갑부대, 이런 부대들이 왜 다 각각 나눠져 있죠?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네,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게 왜 있죠?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이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제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저도 터득을 해서 한 노하우를 진짜 1시간 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것, 그냥 이론 공부하고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중요한 것들을 공부해라. 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공부해라.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요 90%를 까먹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95%를 다 잊어먹어요.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외워져요. 내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제가 나중에 요 이제 이론 강의 끝날 때쯤에는 외우는 방법들을 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초성을 따서 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초성을 이용해서 또 외워져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법론이에요. 공부하는 방법론. 특히 이런 고시 형태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신공학을 포함해서 이 공부라는 게 아주 길게 이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의지가 막 뿜뿜해서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하죠. 그렇지만 뭐 인간은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상황이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항상 슬럼프가 옵니다. 인간은 무조건 슬럼프가 와요. 안 온 사람 저 못 본 것 같고요. 저도 슬럼프가 와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분명히 슬럼프가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적이 불명확하면 그냥 누가 옆에서 내 친구가 군무원 땄으니까 나도 그냥 공부할까? 그냥 누가 해보라고 해서 할까?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많이 없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이 자격증을 따서 한번 따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계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외국계 자격증을 이 외국계 자격증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매번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한번 취득을 하면 이 자격증이 무한히 쓸 수 있는데 외국계 자격증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계속 지속 교육이라고 해서 CP를 요구를 해줘요. 이게 다른 거죠. 메커니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자격증 한번 딱 취득하면 이 직업적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슬럼프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슬럼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빨리 극복하냐? 네, 빠르게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 통신공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